서울시가 목동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밑그림을 내놨습니다. 지금부터 벌써 잡음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은 약간 양냄비에 가까우면 부동산 시장은 돌솥냄비에 가깝습니다. 집값에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게 여기에 집값을 올리는 긍정적인 요인을 하느냐,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 네, 돈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승리하는 습관을 만드는 필전필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관리 자문사의 멀린 78의 우리 이민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복자산 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집값 하향세가 뚜렷해지면서 거래도 또 끊기고 집주인들이 정말 애가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집값 하락하는 거는 집주인만의 걱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발빠르게 나서서 최근에 있었던 금융 안정화, 금융 정상화 방안에 이어서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밑그림도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하락만 하던 주택 시장에 뭔가 좀 호재가 작용하는 건 아닌가? 과연 어디가 웃고 어디가 울 것인지. 송파, 강남, 여의도에 이어서 서울시가 목동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밑그림을 내놨습니다. 만약에 재건축이 끝나고 나면 35층에 5만 3천여 가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목동 1단지에서 14단지의 규모로 볼 때 재건축하게 되면 이게 규모가 거의 2배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목동이라고 하면은 뭐 서울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주거지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김현우 소장님. 뭐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보다는 당연히 오르겠죠. 왜냐하면 헌집 헐고 새 집 지어지는 건데 가격이 그대로 있으면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가격이 그대로 있다면 재건축을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사업성이 있으니까 하려는 건데,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이 재건축에 대한 이슈 발표만으로 뭐 가격이 상승할 거냐라고 보기에는 저는 뭐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이제 시작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입주가 언제 될 것이냐는 최소한 10년이잖아요. 우리 저기 음마 아파트나 아니면 둔촌주공, 둔촌주공만 보더라도 그 먼 미래에 여기가 분양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 지금 투자하는 분들의 입장에선 내 자녀, 이들의 자산 가치를 좀 높여주고 싶다 하시는 아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실 분들은 계시겠으나, 근데 어쨌든 이 뉴스가 딱 발표되고 좀 집값이 올라가진 아직은 뭐 그런 그렇죠. 움직임은 그럼, 없는 예, 거죠. 지금 그것만으로 해가지고 옳다구나 지금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없을 거고, 왜냐하면 지금 뭐 부동산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울은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이거 발표 때문에 뭐 들썩거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민우 대표님? 네, 이 목동 대박 나죠. 근데 그 대박의 눈높이는 예전과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거기 이제 아시겠지만 다 교통과 또 교육이라는 두 가지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수요는 확실하고 또 잘 될 거라는 흥행수표도 보증이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시대가 지금 내년도 IMF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대로 보고 있는데, 매년 경제 성장률 뭐 7%, 8%씩 하던 거에 비하면 지금 뭐 7분의 1, 6분의 1로 내려온 거니까 지금 이제 올라간 게 그렇게 올라갈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눈높이를 조금 낮춰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게 예전처럼 50배, 40배 이렇게 올라가는 건 좀 어려우니까 눈높이를 낮추고 그리고 접근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단지가 너무 크고 너무 대규모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도 많을 뿐더러 네.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사실은 오히려 오래 걸리고, 목동도 지금 보면 이게 5만 3천 세대, 야 이거 도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쉽게 진행되기가 좀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라는 5만 생각이 3천. 드네요. 이게 정말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건축하면은 이게 어떻게 빨리 진행이 될 거냐가 제일 관심사인데, 목동 단지별로 얼굴 표정이 조금 달라요. 이게 보면 첫삽 뜰 때까지 과연 얼마나 걸릴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상들이 시장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벌써 잡음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시작하기도 전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니까 삽을 뜨기 시작하면 못 고칠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잡음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 2, 3단지와 그 나머지 단지들, 요게 조금 이제 입장 차이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 주거 지역도 세 가지 종류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용적률이라든가 층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둔 게 뭐냐면 2003년도에 난개발을 막고자, 그러니까 헐고 다시 짓고 막 높이 짓고 이런 거 안 돼, 그러면 정말 주거 환경이 안 좋아져. 그러니까 주거 지역도 1, 2, 3종 나눠가지고 여기는 좀 야트막하게, 여기는 그래 높여도 돼,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하필이면 그때 1, 2, 3단지는 여기는 좀 낮춰놔야 돼,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재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적용이 돼서 똑같은 땅에 많이 지어야 일반 분양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야 기존 조합원들의 수익성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1, 2, 3단지는 똑같은 땅이지만 옆 단지에 비해서 많이 못 져요.
그때 당시에 이런 거를 발표를 할 때 나중에 이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면 이거를 다시 환원시켜 주겠다라는 게 그때 당시에 고시에는 있었대요. 그럼 만약에 3종이면은 오히려 용적률을 더 풀어주는 거니까 높게 지을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아지는 거죠. 네. 그렇게 높게 지어야 기존 조합원들의 수익성도 생기고. 근데 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 안 높여주니까. 환원은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해주기로. 네, 해주기로 했었는데 안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오세훈 시장이 공약 중에 하나가 거기 해줄게라고 했는데 지금 지구 단위 계획 나왔을 때 그 내용이 빠져 있다 보니까. 근데 물론 이제 조건부가 붙기는 했어요. 여기에 임대 아파트를 조금 많이 지으면 그러면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일반 분양이 늘어나야지 뭐 임대 수요가 늘어나면 뭐가 달라지겠느냐, 이것 때문에 다른 단지하고 우리도 똑같이 해달라라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그냥 유야무야 돼서 첫삽을 뜨게 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확정되기 전에 빨리 환원시켜 달라는 게 이쪽 분들의 입장인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거는 목동의 위치와 인접해 있는 동네인 화곡동, 신월동, 고척동, 신도림, 물레, 양평동, 여기도 사실은 로케이션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는 왜 그렇게 목동만큼 안 비싸냐, 또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름값인가요? 뭔가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한번 자리 잡을 때 자리를 어떻게 잡냐가 되게 중요하고, 일단 화곡, 신월, 고척, 신도림 이런 데는 처음 이제 목동이 개발될 때 거기가 이제 개발이 안 된 지역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이 지역 가면 그 양계장도 있고 뭐 오리 키우는 곳도 서울인데? 있고, 예 맞습니다. 그 옆에 논이 있으면서 그 논바닥 옆에서 지금 고기 구워 먹고 석쇠 뭐 그런 거를 파는 게 있었던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개발이 늦다 보니까 기존의 인프라를 따라올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존의 목동을 들어갈 때 이제 높은 그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계속 재산 가치를 보존하려는 욕구가 있죠. 네, 예전에 목동 주민들이 목동 주변에 있는 땅에다가 정부에서 행복주택 짓겠다고 했을 때 목동 주민들이 반대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커뮤니티를 지키려는 것도 있고, 주변 인근 지역은 상대적으로 늦게 개발이 됐기 때문에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로케이션도 뭐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집이라는 걸 우리가 평가해 봤을 때는 거주자들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 목동도 나름대로 그런 커뮤니티를 좀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뭐 강을 건너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면 송파구의 재건축 단지 중에 대장격인 아파트가 또 하나 있죠. 잠실주공 5단지. 아마 부동산에 관심 없는 분도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을 듯한 잠실주공 5단지. 최근에 거래가가 10억 이상 낮아진 걸로 거래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가 많은데 재건축에 기대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송파구의 재건축 단지의 가격 하락,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 진짜 실거래 맞냐? 아니면 이제 가격 하락에 맞춰서 지금 하락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뭐 진짜 증열한 건지, 대세 하락 속에 재건축도 이제는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경우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양도세 부담이 있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물려주거나 뭐 증여세 부담이 있는 분들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는 지금처럼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형성이 안 됐을 때 싼 가격에 물려주거나 누구한테 주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뭐 그런 거래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단지 내 수많은 가구 중에 한두 건의 거래가 그러면 그 아파트 전체의 가격을 대표할 것이냐, 그렇게 보는 것도 좀 저는 어폐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즉 뭐 침체되고 있고 이런 분위기는 맞는데, 그 한두 건의 거래 자체로 인해서 전체적인 가격이 떨어졌다 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에 뭐 부동산 시장이 뜨끈뜨끈할 때야 재건축이라는 게 호재로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럼 재건축은 하나보다 그 정도의 느낌이지, 정확하게 적당한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거래가 충분히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래량 자체가 없는데, 왜냐하면 뭐 부동산 규제 여전히 남아있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 상황에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몇 억씩 떨어졌다라고 하는 걸 전체적인 시장 흐름으로 보거나 전체 단지의 가격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뭐 서울의 월간 거래가 1000건 이하, 거의 뭐 거래 절벽이 역사상 최고로 높은 수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 가격을 실제 시장의 움직임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 한 건, 단일 건이 그 단지를 다 대표하기는 좀 어렵죠. 말씀하신 대로 증여라고 한다 그러면, 증여의 기준 가격은 그 단지에 가장 많이 거래된 가격에 평균 가격을 보통 적용하게 되는데, 거래가 없으면 그냥 이게 가격이야, 원래 맞는 가격이야, 시장가야, 그러면 이제 과세단가격이랑 싸워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좋은 때다,
이 틈을 타서 주자. 그럼 여기서 주면 뭐 5억, 10억 싸게 준다. 이렇게 해서 줬을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재건축은 그 준공 시점에 미래 가치를 땡겨서 가치를 반영하게 되는데 금리도 올라가고 경기도 좀 어려워지는 시장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미래 가치를 땡겨온다. 그러면 이제 미래 가치는 굉장히 많이 내려가겠죠.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주택 시장에 비해서 더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주택 시장 가격이 내려올 때 더 많이 내려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물건이 이제 송파 그 5단지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 가지고는 완전히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냉각되고 있다. 이렇게 이 정도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민우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재건축이라는 거는 준공 시점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평가한 거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할인할 거냐라는 건 시장의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금리가 높다는 건 할인폭이 커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은 지금의 평가가 좀 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정책으로 좀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걸 던져주면은 뭐 가격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금리가 지금 이렇게 높다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가 사실은 경제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평가가 박해질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호재라든지 이슈가 있는 곳이 있는데 서울에서 좀 서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울의 서쪽을 가보면 김포가 있거든요. 김포.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김포에 4만 6천 가구의 미니 신도시급 신도시를 조성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5호선도 연장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어요. 그래서 호재도 있지만 사실은 바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완화도 있고 그다음에 규제도 있고 이 동시에 이게 나와 있는 건데 앞으로 이 김포 어떨 것 같습니까? 김포 지금 미니 신도시 관련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제 미니 신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주택 공급이 모자라니까 단기에 주택 공급을 좀 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 같은 경우는 토지 작업도 해야 되고 뭐 조합도 설립해야 되고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리니까 미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빨리 공급을 할 수 있다 시장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왔기 때문에 그 시장의 어떤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주택 시장의 어떤 시장 상승을 이끌 수 있느냐, 그건 또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보고 김포의 집값이 오르는 것이냐, 지금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더 오르겠죠. 언젠가는 결국에는 상승하겠지만 이게 당장 올 거는 아니라고 좀 보이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니 신도시라는 게 주택 공급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을 뭐 만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5호선이라는 지하철 연장도 사실 뭐 이게 단기간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이제 수도권에 공급량이 늘어난다. 이 측면으로만 좀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김포가요, 서울하고 그냥 딱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붙어 있는 곳들,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 중에 규제 지역으로 가장 늦게 지정된 곳이거든요. 2020년 말인가 이때쯤 됐어요. 제가 이때 당시 2020년 초쯤에 코로나가 이제 막 생겼을 때 이때 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김포 지역에 집을 살까 하고 임장을 갔었는데 깜짝 놀란 게 너무 싼 거예요. 2007년 정도에 지어진 20평대 아파트가 3억대였었어요. 그런데 보러 오는 사람 굉장히 많았거든요, 부동산에. 왜 그러냐면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서울 전세가였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3억 정도 전세로 살 수 있으면 똑같은 집을 여기 김포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안 사야겠다라고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교통이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안 했으니까 뭐 자녀 교육이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교통이 얼마나 끔찍하냐면 그 김포 골드라인이라는 거 있어요. 굉장히 좁고요. 두 칸밖에 없습니다. 더 연결도 안 돼.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그건 못 타요. 그걸 보고는 아, 여기는 대중교통이 최악이라. 버스는 안 됩니까? 우리가 이제 대중교통이라고 한다면 1번을 생각하는 게 지하철이 딱 정해진 시간에 내가 출퇴근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잖아요. 버스는 어떻게든 뭐 갈아타야 되는 이런 불편함들도 있는 거고. 근데 지하철로 봤을 때 골드라인이 뚫려 있긴 한데 이건 심지어 연장도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야,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면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최악이지 않을까? 그게 결정적인 이유인데 그게 해결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이제 서울 전세가로 여기 와서 집을 살 수 있다 보니까 막 몰려가고 그때부터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교통 문제다 어쩌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죠. 그 5호선 연장 계획은 굉장히 좋은 호재이긴 한데 그걸로 해소가 될 것이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대중이 선호하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또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됐네요. 김포 옆에 인천이 있습니다. 작년에 2021년도에 가장 전국에서 많이 집값이 오른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의외로 인천이었습니다. 인천이 그동안에 이제 집값 상승에 좀 소외가 됐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가장 늦게 빚을 바라면서 작년에 정신없이 올랐는데 최근에 발표된 거에 의하면은 작년에 많이 오른 만큼 또 가장 또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자, 인천시는 말이죠. 5호선 연장선이 인천 서구의 검단 신도시의 남쪽 지역을 경유하기를 희망한다.
희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호선이 어차피 김포까지 연장된다고 보면 이게 인천 서구의 남단 지역을 좀 통과하는 것이 좀 좋을 거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서울의 지하철이 인천 서구까지 들어가게 되면 인천에게는 좋은 거죠, 대표님? 인천도 광역시잖아요. 네. 광역시죠. 예, 광역시가 서울과 직접적으로 교통선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인천 자체에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 거 아니다? 예, 왜냐하면 뭐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정반대지만 부산과 일본을 뚫는 해저 터널을 놓으면 부산 상권이 죽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 저 일본 가서 쇼핑하고. 그렇죠. 지금 일본에서 이제 부산으로 다 넘어오겠죠. 예, 그런 것처럼 자본은 더 큰 자본으로 모이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인천광역시라는 굉장히 큰 거대 도시가 서울과 하나의 생활권이 된다 그러면 사실 자본은 서울로 많이 몰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예, 있다. 예. 상권도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 서울로 출퇴근해야 되는데 서울 너무 집값이 비싸니까 교통망이 좀 좋아지고 그러면 다닐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집값에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예,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서울에서 먼 베드타운이 하나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인천 자체의 경쟁력을 좀 잃어버린다고 생각이 되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장이 되면 물론 이제 인천에서 서울 여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시겠지만 1호선 열차 보면은 진짜 거의 대한민국의 절반까지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기에 집값을 올리는데 어떤 긍정적인 요인을 하느냐? 그러네. 그건 사실 아니니까 그거 자체로 뭐 인천의 호재가 될 것이냐는 약간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집값을 바라볼 때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뭐 통화량도 봐야 되고 경기, 뭐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를 좀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수요 공급, 그러니까 뭐 입주량이 얼마냐 뭐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 발표된 어떤 데이터들을 보면 주택 시장이 뭐 굉장히 좀 하락 국면인데 서울의 입주량을 한번 보니까요. 예. 서울의 입주량은 생각보다 최근에 많지가 않죠. 네, 입주량은 최근에는 많지 않고 이제 앞으로 뭐 늘어날 것이다. 조금은 수요량보다는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수요량을 보면은 2021년부터 한 26만 천여 가구 요 정도가 이제 수요가 있었는데 예.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살짝 입주량이 살짝 상회하기고 있기는 하나 상회하더라도 상회하는 만큼 수요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추가적인 수요 그리고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새 집으로 이사갈 수요 이렇게 생기니까 사실 요만큼 늘어난 거 가지고는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보이진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수도권의 공급은 훨씬 더 늘어나야 그래도 집값이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인천은 어떻습니까? 2000이 조금 이게 좀 특이합니다. 2022년 올해하고 내년에 수요를 보면은 한 15,000 정도 수요가 계속적으로 인천에?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급은 올해에 44,000, 내년에는 48,000이거든요. 뭐 작년 재작년 같았으면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집값이 올라가겠다 이렇게 판단하겠지만 지금은 꽁꽁 얼어붙이는 상황에서 이렇게 입주량이 많아지게 되면 문제들이 일로 입주하려고 뭐 분양을 받아놓으신 분들 전세 살거나 뭐 세 살거나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 기존 집에서 퇴거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금을 집주인이 빼줘야 그 돈 가지고 갈 텐데 이것도 안 되고 또 1주택자들 집 갈아타게 하시려는 수요들 내 집이 팔려야 들어갈 텐데 이게 안 되다 보면은 더 낮춘 가격에 팔 수밖에 없고 이거는 굉장히 좀 불안하게 보입니다. 최근에 보도 자료를 보니까 인천시가 전국에서 깡통 전세율이 가장 높아서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구외에서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인천에 계신 분들 조금 시름이 더 깊어질 수도 있는데 인천이 사실 광역시 단위에 이제 사실 있지만은 수도권과 같이 있고 서울과 좀 근접해 있다 보니까 지금 일단 입주량으로 놓고 봤을 때는 너무 많아서 최근에 인천의 집값이 많이 떨어진 것도 이런 영향도 좀 있지 않겠는가. 반영이 됐겠죠. 이번 대세 하락의 시장이 끝나고 났을 때 어디가 먼저 빨리 회복될 거냐를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입주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좀 여러분들이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주 그냥 남쪽으로 쭉 내려가 보면 또 대한민국의 이 부동산 가격에 아주 핫플레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 이게 뭐 한동안 진짜 상승률 1위를 찍었는데 세종시가 조정 대상에서 해제가 되면서 6년 만에 드디어 규제가 풀렸습니다. 야, 이거 풀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온기가 좀 살아나는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세종시. 네, 여기가 이제 아주 굉장히 냉각되고 있으니까 고만 냉각대라고 온기를 좀 넣어주고 있는데 그 온기를 넣어주려고 했더니 이미 얼어 죽은 게 아닌가. 얼어 죽었다.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통 과열이 막 되면 정부는
그걸 좀 막으려고 하고 과열이 식고 이제 정말 이 너무 냉각이 차가워지면은? 너무 차가워지면 이제 정부는 따뜻한 그런 자세로 좀 나오는데 이미 그러기엔 너무 늦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또 이 지역이 실제 수요에 비해서 지나치게 좀 과열이 됐던 국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많이 급락을 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서 이 지역의 그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냐 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규제 완화로 인해서 당장 뭐가 좋아질 수 있는 분위기는 좀 아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군데를 이제 쭉 살펴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뭔가 뚜렷할 만한 어떤 상승세나 그 느낌을 잡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급 거래 절벽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이 그런 시청자분들에게 필승 전략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이제 무주택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언젠가 사야 된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는 좀 지나고 금리가 떨어지는 모양새를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집값이 2020년 그 이전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원상복구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적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놔두게 됐을 때 이미 집을 사신 분들의 자산 가치가 확 떨어지니까 그거는 그대로 두고 보지는 않을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넣어가지고 비싼 가격에 산 집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보면 그게 측은해서가 아니라 다 표를 잃는 거거든요. 표를 잃을 수밖에 없으니까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 예측 가능한 범위 수준에서 상승하도록 그게 가장 좋죠. 집값은 매년 2%에서 4% 정도 오르더라. 이렇게 많이 오르네. 그러면 나는 집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게 늘 안 되잖아요. 막 이렇게 뛰었다가 푹 꺼졌다가.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많이 오른 걸 이걸 2년 전에 가격으로 돌려놓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지금 집 사신 분들의 자산을 그냥 반토막 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 이상 떨어진 데도 많거든요. 많은데 사실은 안 팔면 그만이죠. 그렇죠. 집을 사신 분들은 안 팔면 그만이기 때문에 팔아서 내가 실현을 해야 그 수익률이 고정이 되는 건데. 그렇죠. 안 팔면 사실은 여기에선 마이너스 몇십 프로 찍혀 있어도 그대로거든요. 근데 집이라는 재화는 주식과는 다르게 집값 떨어졌네? 손절해야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이 접근을 해야 될 거.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는 집값이 떨어지고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시기일 거고 타이밍일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사지 못하는 부담은 뭐냐? 금리죠. 금리가 지금 엄청나게 부담되다 보니까 보금자리론 막 이런 것들도 4%가 넘어가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미 금리가 만약에 쭉 내려가지고 바닥을 친다 그러면 다시 또 집값은 올라갈 테니까 그게 크로스되는 시점. 첫 번째로는 그 금리를 보고 두 번째로는 내가 무주택 포지션을 가져갈 거냐 유주택 포지션을 가져갈 거냐 둘 중에 뭐가 더 치명적인 리스크냐 나는 집값이 더 떨어질 걸 가정하고 그렇게 전제하고 안 살 거야 이것과 집값 그래 샀는데 떨어지는 거 이 손해는 내가 가져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미래의 나에 대해서 얼마나 더 치명적이냐 저는 그 두 가지를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 무주택자들 네네. 앞으로 어떤 포인트로 내가 딱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을지 훈수를 더 주신다면. 네, 일단 지금 현재 무주택자시라면 지금 주식 없는 분이랑 똑같이 마음이 편하실 거 아니에요. 뭐 그냥 남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재테크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종잣돈 잘 마련해라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일치 않는 투자를 좀 계속하시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는 이제 금리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리가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그거 보시면서 투자 타이밍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말씀 좀 드리면 기본적으로 그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 2008년부터 거의 한 7년 가까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좀 내려온 편이었어요. 하락 추세거나 아니면 올라가지 않고 고정된 추세였다가 최근 5년 사이에 이제 그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급격하게 올라온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마지막으로 타신 분들이 좀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그 주식 시장은 약간 양은 냄비에 가까우면 부동산 시장은 돌솥 냄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기 시작했으니까 뭐 주식은 뭐 한 달 사이에도 10% 올라서 지금 2,500, 뭐 2,600 가냐 뭐 이런 기대감이 있지만 부동산은 한번 내려오기 시작하면 바닥이 어딘지는 지긋하게 확인을 해야 되니까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 대출 규제를 얼마나 완화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집값은 상당히 영향을 좀 받으니까 지금 내려오기 시작한 거는 어떻게 보면 하락 초입이거든요. 하락 국면에서 하락 가격으로 거래가 늘어난다는 건 지금 신용 문제가 오고 있다는 거니까 이럴 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아직 그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으니까 타이밍을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서 잘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돈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승리하는 필전 필승. 오늘 이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